주변에서 경매 얼마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냐, 500만 원 갖고 있는데 나도 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물건은 11만 원에 낙찰 받아갔습니다. 이런 거 받으시려면 10만 원만 있어도 경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낙찰 받으려고 경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투자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1년에 몇 개씩 낙찰을 받으면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분묘 기지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봐도 무덤이 여러 개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묘지가 있으면 일반 물건이라면 낙찰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내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됐더라도 묘지가 있다면 주인이 없는 묘지라 하더라도 내가 그 묘지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는 묘지들이어야 되고 또 지분 매각이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토지 지분 매각으로 적혀져 있어야 돼요. 한 명의 지분이 나와 있는 거고 분묘 기지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진 속에서 엄청 묘지가 잘 관리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감정가가 80만 원에 나왔어요. 근데 1등이 얼마를 적어냈어요? 2천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그것도 15명이나 입찰을 했고요. 근데 미납을 했죠. 이게 전략입니다. 미납을 함으로써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토지 등기를 보면 여기 상속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상속받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공유자들의 성이 대부분 같은 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장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결국 가족묘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상속받은 묘고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는 묘니까 가족들끼리 이 땅을 좀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15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미납을 했냐 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은 이 땅이 경매로 나왔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한 형제로 인해서 경매가 나왔겠죠. 그 사람의 지분이 나왔겠죠. 그런데 설마 이 땅을 누가 사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1차 때는 아무도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15명이나 입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등한 사람이 결국 낙찰을 받아가게 되잖아요. 낙찰을 받았고 보증금으로 8만 원을 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잃어도 8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자마자 법원에서 사건 열람을 해보는 거죠. 사건 열람을 해보면 대부분은 공유자들의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본다든지 전화번호 같은 게 없다 하면 주소지에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공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2,098만 원에 낙찰을 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려면 입찰 보증금만 내거든요. 그건 최저가의 10%니까 저는 89,000원 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신다면 제가 이 잔금을 내지 않고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중에서 한 명이 이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공유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좀 당황하겠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의심될 거고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던데 진짜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변호사님이랑 법무사님도 맞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어쩌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지분을 안 가져간다 하면 이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한다. 근데 거의 잔금 납부를 할 생각이 없는 금액을 적긴 했어요. 일단 낙찰을 받고 보자 하면서 적었던 금액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2천만 원 주고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럼 한 명이 공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공유자가 이 땅을 가지고 경매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경매로 넘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럼 이 땅이 경매로 넘길 거고 그럼 이번에는 전체 땅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묘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 땅이 아닌 곳에 그냥 놔두고 관리를 잘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협상해서 그냥 우리가 들고 오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이 잘 통해서 지금 미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분명히 이 공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공유자가 이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을 겁니다. 그 방법은 다음 입찰날에 무조건 법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보면 11명이나 또 입찰을 했죠. 그래서 500만 원의 최고가를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여기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분 물건일 때는 다른 공유자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신 그날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고 누군가가 최고가를 적었어요. 500만 원을 적었는데 그럼 최고가는 500만 원이다. 공유자 우선 매수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공유자가 나가서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최고가 적은 금액으로 공유자가 그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미납한 사람은 수수료를 일부 받고 이 공유자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게끔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게끔 진행하는 게 이런 묘지 경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공유자 매수 신고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최저 가격의 10% 금액 있죠. 입찰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꼭 법원에 갈 때 최저 가격의 10% 보증금을 꼭 들고 입찰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입찰한 날이었는데 어떤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안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효로 되고 그냥 최고가를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또 협상의 시작이 되겠죠. 방금 전 묘지 공매처럼 또 그런 이유로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누가 이 땅의 권한을 가지고 있냐를 따지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랑 건물주랑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했을 때 지상의 권한을 토지주가 가지고 있다 하면 토지주가 건물주에게 건물을 철거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토지주가 권한을 가지고 있냐 건물주가 권한을 가지고 있냐 둘 중에 판단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건물주한테 좋은 거예요. 건물주가 이기는 내용인 거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온다면 토지주가 이기는 게 됩니다. 그럼 아까 묘지 공매처럼 이런 토지주가 이길 수 있는 물건을 경매 낙찰을 받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인 거죠.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나는 이걸 낙찰받아서 건물을 철거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가 나한테 얼마를 주면은 나는 너에게 땅을 팔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뒤에는 제가 법정지상권이 걸려져 있는 물건 중에서 제가 입찰을 해보려고 했던 물건이 있거든요. 그 물건의 투자 포인트가 뭐였는지부터 제가 왜 그 물건을 사려고 했는지까지 완전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법정지상권은 토지주랑 건물주가 서로 계약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지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물건을 찾으려면 일단 애초부터 건물주랑 토지주는 같은 사람인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맨 땅에 토지가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토지주인 거죠. 주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에 내가 지료 청구할 테니까 건물 좀 지어도 돼? 라고 물어보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애초부터 등기가 달라지고 소유자도 다르게 됩니다. 같은 적이 한 번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토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건물이 없었을 때 은행에서 토지주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담보로 해서.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실사를 나갔을 거예요. 실사를 나가서 이 땅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했겠죠. 그때는 땅 위에 건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경매 물건을 보니까 갑자기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자가 있는 물건이 돼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은행에서는 분명히 실사를 나갔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위에 물건이 있다 하니까 이거는 내가 먼저였다 하면서 이 위에 건물보다 내가 더 먼저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있죠. 토지 등기를 떼보면 지금 살아있는 등기 중에서 제일 처음 잡힌 근저당을 보고 그 근저당이 잡힌 날짜와 이 위에 건물이 지어진 날짜 있죠. 그 날짜를 비교해서 은행이 더 먼저다, 근저당이 더 먼저다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토지가 더 우선이 되겠죠. 그럼 건물주에게 철거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 따져보기 위해서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뗄 수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이 먼저냐 라고 봤을 때는 토지 등기를 떼보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보면 돼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게 더 날짜가 앞서냐 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입찰하려고 했는데 취하가 되면서 입찰을 못했던 물건인데요. 여기 취하된 거 보이시죠? 이 물건을 보면은 여기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토지만 매각 법정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해야지 토지주한테 유리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땅 위에 있던 건물 있죠? 이게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물건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뚜껑이라고 들어보셨죠? 등기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토지 받으면은 이 위에 건물 철거시키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날짜가 2014년인 거예요. 그럼 이 근저당이 먼저인지 그 건물이 먼저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일단 지자체에 전화해서 혹시 건물 인허가 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예 신고된 것도 아예 없대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경우에는 스카이뷰를 확인합니다. 아까 14년이 근저당 잡힌 날짜니까 2013년으로 가보면 쭉 확인해보면 지붕이 보이죠. 이때도 건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근저당보다 건물이 더 먼저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건물이 더 우선인 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물건은 건물주가 따로 없잖아요. 이거는 등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소유자가 이 땅을 사면서 건물을 같이 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토지 가지고 위에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물건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저는 왜 입찰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묶어두려고 제가 사려고 했을까요? 설마? 다시 지도로 갈게요.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보면 딱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 노란 색깔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빨간 색깔은 상업지역이거든요. 땅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스카이뷰로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도통 표시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업지역은 다른 상업지에 있는 곳보다 시세 반영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토지 이용 계획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떠져 있죠. 여기가 인천 송림동인데요. 송림동 주변은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송림 1, 2동 구역 여기 보이시죠? 철거 신고되어 있는데 지금 관처가 난 상태고 철거 이전 중이에요. 그러면 곧 신축 아파트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기존에는 1032세대인데 지금 아파트로 들어서면 3564세대가 돼요. 그러면 2500세대 정도 더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사람들 자체의 수준 차이도 높아지고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가 아까 상업지역이었으니까 오피스라든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같은 거, 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아까 그 물건 자리가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을 때 아파트 주 출입구가 됩니다. 아까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로를 표시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반대쪽에 주택이 있는데도 도로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럼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요. 그럼 조합에서는 이 집들을 사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여기를 도로로 더 넓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도로를 더 넓히겠다는 내용은 이쪽으로 지나갈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니까 더 넓히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출입구 중에서도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아진 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 얼마부터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따라서 돈 10만원 가지고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